비숍이 방문했던 1894년 2월에서 1897년 1월까지 기간은 조선을 둘러싼 국제정세가 급변했고 국내 정치가 요동을 친 시기였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이미 역사 연구와 교육을 통해 많이 알려져 있으므로 기행문의 관련된 내용을 여기서 자세히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 시기의 주요 사건의 큰 흐름을 요약한 다음 비숍이 남긴 한국에 붙이는 마지막 말을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숍이 한국을 처음 도착했을 때에는 동학 농민 봉기가 막 일어났을 때인데 농민군에 의해 진주성이 함락되자 위기를 느낀 조정은 다시 청군의 파병을 요청했습니다. 파병을 요청했고 그것이 빌미가 되어 일본도 군대를 보내 그해 6월에 조선에서 청일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때 일본군은 서울을 점령하였고 그 영향 아래에서 개화파 정부가 들어섰으며 그 후 19개월 동안 1차에서 3차에 걸친 갑오개혁이 추진되었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언급하면 중앙관제를 개편하여 의정부를 중앙통치의 중추기관으로 하고 그 산하에 8개 아문을 두었습니다. 국내부를 분리하여 의정부의 업무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과거제 폐지와 새로운 인재를 등용할 제도의 시행, 조세 급납화, 은본위 합회제도 시행, 도량형의 통일, 경무청의 설치와 기존 군제의 폐지, 문벌의 폐지와 신분제 철폐, 조혼 금지와 가부의 제가 허용 등 광범위하게 걸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정치, 경제, 사회의 각 분야에 걸친 근대적인 제도 개혁이라는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1884년 갑신정변이나 동학농민 봉기를 통해 표출된 조선 내부의 개혁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 일본의 개입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타율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었으며 왕실을 비롯한 기득권 층은 이에 크게 반발하고 있었습니다.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함에 따라 조선에 대한 청국의 영향은 배제되었습니다. 그런데 전후 일본이 청국과 맺은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요동반도를 할양받게 되자 러시아를 비롯하여 독일과 프랑스의 상국이 일본에 압력을 행사해서 요동반도를 청국에 되돌려주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삼국간섭이라고 하는데 이를 계기로 일본과 러시아의 대립구도가 만들어졌고 고종과 민비 등이 러시아에 접근하여 일본을 견제하고자 하였습니다. 당시 일본은 러시아와 대적하기에는 아직 이른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선의 러시아 접근을 저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민비를 시해하는 을미사변을 일으켰는데 그것은 조선 내에서 일본에 대한 반발을 고조시킨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에 더하여 갑오개혁의 일환으로서 1895년 말 상투를 자르도록 강제한 단발령의 시행은 거센 저항에 부딪혔고 일본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원으로 추진되었던 갑오개혁에 대한 반발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는 아간파천이 1896년 2월에 일어났습니다. 그와 함께 고종은 단발령에 동의하지 않으며 을미사변에 연루된 자와 갑오개혁의 추모자들을 반역자로 단죄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로 인해 기존 내각이 무너졌고 김홍집을 비롯한 갑오개혁을 주도했던 자들이 성난 민중에 의해 살해되고 맙니다. 그 후 갑오개혁에서 추진되어 온 개혁 조치들은 상당수가 무효로 되돌려졌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왕권을 제한하고자 하였던 중앙관제도 과거로 후퇴해버렸습니다. 비숍의 기행문에서 다루고 있는 시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 후의 전개를 좀 더 연장해서 언급하면 주지하듯이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을 1년 만에 나와 1897년에 대한제국을 선포합니다. 그 헌법에 해당하는 대한국 국제를 보면 자주 독립의 제국이며 황제가 무한한 군권을 갖고 입법, 행정, 군 통솔권, 외교 등 권력을 집중한 전제 군주국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독립협회는 1898년에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여 러시아에 의존하는 정부와 러시아의 이권 침탈을 반대하고 의회 설립을 요구하였습니다. 대한국국제는 이러한 요구가 거세지자 독립협회를 해산시키고 집회를 금지한 다음 발표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규정이 빠져 있어 근대적 헌법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왕권의 강화는 재정면에서 정부 재정이 위축되는 반면 국내부의 내장운을 중심으로 하는 황실 재정이 팽창하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제국은 갑오개혁이 지향했던 바로부터 크게 후퇴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후 한국의 지배권을 두고 일본과 러시아의 대립이 고조되었고 1904년에서 5년의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함에 따라 한국이 그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습니다. 한국이 자주적 개혁을 통해 근대 국가를 수립하는데 왜 실패하였는지에 관해서는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세계 정세에 무지한 채 권력 투쟁에만 골몰했던 위정자들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권력 다툼은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비숍이 왕비와 고종을 여러 차례 만났고 그들에 대해 애틋한 연민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당시의 정치사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대원군의 섭정이 끝날 즈음부터 왕비의 시해에 이르기까지의 한국 정치사는 왕비와 그 일족 그리고 대원군 간의 피비린내 나는 반목으로 일관된다 라고 요약될 수 있습니다. 1864년에서 73년 대원군의 섭정이 끝나자 민비와 그 일족이 득세를 하였고 1882년 이모군란으로 대원군이 복귀하게 되자 위기에 처한 민비가 청군을 불러 대원군을 유폐시켜 버렸습니다. 이미 서울에 파병된 청군이 근대적 개혁을 시도한 갑신정변의 실패를 가져온 요인이 되었습니다. 통합농민 봉기로 인한 정권의 위기로 다시 청군을 불러들였고 그것이 청일전쟁의 도화선이 된 것은 전술한 바와 같습니다. 일본은 대원군과 민비의 뿌리 깊은 반목을 이용하고자 했습니다. 청일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인 1894년 6월에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했을 때 민비를 견제하기 위해 대원군을 앞세웠지만 갑오개혁을 추진하면서 대원군은 국정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을미사변 때에도 일본은 대원군을 다시 입궐시켜 그가 민비의 폐위를 주도한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그 후 고종이나 시해되기 전에 민비는 러시아를 끌어들이라고 했고 러일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외세를 끌어들인 권력투쟁의 끝이 결국 주권의 상실로 이어진 것입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조선이 왜 근대사회로의 발전이 지체되었는지 그로 인해 서구의 문물과 사상이 밀려왔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는지를 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관해서는 기행문의 마지막 장에서 조선 사회의 문제에 대한 비숍의 진단과 처방이라 할 수 있는 언급을 다소 길지만 인용하겠습니다. 한국은 가난한 나라가 아니다. 자원은 고갈되지 않은 채로 미개발되어 있다. 성공적인 농업을 위한 능력도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다. 불행히도 한국 국민의 잠재된 에너지가 사용되지 않고 있다. 중산층이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지 않다. 중산층이 그들의 에너지를 쏟을 숙련된 직업이 없다. 한국은 특권 계급의 착취, 관공서의 가혹한 세금, 총체적인 정의의 부재, 모든 벌이의 불안정, 대부분의 동양 정부가 기반하고 있는 가장 나쁜 전통인 비개혁적인 정책, 음모로 물든 공직자의 약탈행위, 하찮은 후궁들과 궁전에 한거하면서 쇠약해진 군주, 가장 부패한 제국과의 동맹, 그리고 널리 퍼져 있으며 민중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미신이 한국을 초라하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위축시켜버렸다. 그 속에서 나의 한국에 관한 첫인상이 생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한국의 바다에, 땅에, 갓난에 견딜 수 있는 국민 속에 있음을 나는 보았다.
한국에서 아주 심각하고 보편적으로 저주스러운 관습은 수천 명의 멀쩡한 신체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부유한 친척이나 친구들에 매달려 의존하는 악습이다. 그에 대해 부끄러움도 없고 그것을 비난하는 여론도 없다. 한 무리의 식객을 안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의 탈출구는 관직이다. 지위가 높든 낮든 관직은 국고로 그의 식객들을 부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정부 고용은 이 쓰레기 계급을 위한 자선 사업과 거의 다름이 없다. 오랜 세월 동안 한국을 불명예스럽게 했던 것이 바로 매관매직이었다. 그들이 관직을 임명받으면 나라의 월급을 축내고 수레를 받는 일 이외에 할 일이 거의 없다. 나는 실제로 노동하는 땅의 경작자가 이 모든 기생충의 부양자라는 것을 실증이 나도록 반복했다. 한국에서 농부들은 가장 열심히 일하는 계급이며 비록 원시적이지만 땅과 기후에 잘 적응함으로써 자기 노동의 생산량을 쉽게 배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익이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그들은 자신의 가족을 먹여 살리고 옷을 입힐 정도로만 생산하는 데 만족하고 더 좋은 집을 세우거나 품위 있게 옷을 입으려고 하지 않는다. 명백한 절망으로 찌든 계급들이 무관심, 타성, 냉담, 생기 없는 마비 상태로 가라앉아 있다는 것은 놀랍지 않다. 그리고 그에 대한 처방으로서 비숍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한국은 이런 전망 없는 상황에서 교육으로서 생산계급을 보호함으로써 부정적인 관리들을 처벌함으로써 그리고 모든 관직에 실무적인 테스트를 부과함으로써 즉 실제로 일한 것에 대해서만 지불함으로써 새로운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비숍의 견해는 현재와 공유할 수 있는 근대적인 시각을 가지고 당시 조선의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직접 현장에서 보고 숙고한 결과로 얻은 것이라는 점에서 경청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